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9%, 그리고 코스닥은 1.46%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계속 연속적으로 한 며칠 하락을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계좌 상황이 좋지 않게 되죠. 계좌에 있는 종목들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은 기본까지도 덩달아 나빠지게 되는데, 뭐 이런 때일수록 좀 더 긍정적인 투자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다 힘내십시오. 자, 최근 들어서 시장이 하락을 했으니까 차트를 좀 들여다보고 왜 그런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정확하게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도한 시기 있죠. 이 시기. 그 시기에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금융투자에서 움직이는 돈이나 또 실제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돈이나 둘 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투자 쪽에서 움직이는 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생 상품하고 이 현물하고 그 중간에 딱 갖다 놓고서 장난질 침에 따라서 등달아 움직이는 돈들이다 보시면 되고, 요거는 외국인들이 자기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쨌든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매도가 강하게 나왔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팔았다는 겁니다. 선물이 떨어지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현물에서 팔고 선물 쪽으로 돈이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그 만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3개월입니다. 3개월이고, 물론 이게 만기가 연장이 되어서 계속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일 긴 거는 3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 매도는 조만간 다시 위쪽으로 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이렇게 순매도한 시점에 이런 식으로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것은 이 자석들이 또 공매도, 파생상품하고 현물하고 동시에 이용해서 공매도로 장난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에게 필적할 만한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마음껏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를 이렇게 허용을 해버리니까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활개를 치고 가지고 놀게 되는 거죠.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것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알고서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면서 뭐 정말로 모르는 건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내에서도 수급 주체가 좀 커질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다른 시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세계 펀드 자금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 기관들의 어떤 자산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도 하고, 뭐 JP 모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선진 시장이다 하고, 이게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신흥국 시장이다라고 보시면은, 그동안 우리 신흥국 시장에서 우리 한국이 잘 해먹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뭐 신흥 시장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일단은 큰 펀드 자금이 선진국에 이렇게 선진 시장에 배분이 되고, 이렇게 신흥 시장으로 배분이 되면은, 신흥 시장으로 배분이 된 이 돈들의 상당 부분이 또 우리 한국 시장에 또 많이 들어왔죠. 우리 한국이 독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흥 시장에서 우리 경쟁 상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중국이 부상해서 들어오고, 사우디도 들어오고요. 또 베트남도 요즘 시장들이 많이 커졌죠. 이렇게 태국도 있고 막 이래 있는데, 그동안 우리 신흥국 하면은 뭐 대한민국 이랬는데, 다른 시장들도 막 들어오니까 우리 한국으로도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안 들어오고 중국으로 가고, 사우디로 가고, 뭐 베트남으로 가고, 뭐 태국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로 가고, 또 한국에 있는 돈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사실 좀 불리해졌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흥국 시장에서 우리 한국 정치가 어떤 운명을 다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 사실상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뉴페이스들이 신흥국 시장으로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선진 시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진 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선진 시장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신흥시장보다는 선진 시장으로 펀드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 선진 시장에서 우리 한국은 또 뉴페이스가 된다 아닙니까? 선진 시장에 이미 있는 여러 개 정치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시장이 뉴페이스가 되니까 글로벌 펀드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선진 시장을 거쳐서 들어오고, 또 다른 어떤 주식 시장에서 우리 한국 시장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은 좀 더 성장할 수 있다. 사이즈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은 뭐 오래전부터 우리가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요구 조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또 우리가 뭐 들어주기 싫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정부에서 그런 거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추진을 하면 머지않아 선진 시장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시장 사이즈가 전 세계 시가총액 중에서 2% 정도 됩니다. 2% 사이즈가 우리 한국 주식 시장 통틀어서 2% 정도 된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던 우리 한국 주식 시장 사이즈가 선진 시장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더 커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니면은 또 뭐 늘 말씀드리던 뭐 4차 산업 기술혁명 이런 관련해서도 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 보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어떤 시장을 한번 바꿔 먹는 그런 과정에서도 한국 시장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금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뭐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괜찮은데 이분들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지금 당장 어떤 주식을 팔아서 차익 실현해야 될 입장이 아니라면 뭐 앞으로 뭐 5년, 10년, 뭐 15년 더 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주식을 팔아서 내가 은퇴할 때 써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계속 뭐 이런 시장이 변화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형편은 되는 대로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며칠 뭐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을 했긴 했어요. 또 그리고 실제 계좌 수익이 쪼그라든 거는 뭐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자잘한 이익에 너무 목숨 걸지 마라. 진짜 큰 그림이 있다. 큰 그림은 하나는 우리가 시장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있죠. 두 번째는 기술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사이즈가 커질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통일이라는 또 새로운 이슈가 있다. 우리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우리 부산, 우리 한국 또 그리고 또 통일이 뭐 되건 안 되든 간에 북쪽하고 또 연결이 돼 가지고 유럽 쪽으로 뭐 철도라든지 이런 게 연결되면 또 우리 한국이 이제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포르투갈 저 지구 반대편하고 다시 그 반대편 한국입니다. 그 반대편 한국. 그래 생각하면은 우리 한국은 앞으로도 기회는 좀 많이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인구 관련 문제이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인구가 자꾸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경제까지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일본이나 우리가 상황이 비슷한데 일본도 이민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긍정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 와서 일해서 그건 괜찮은데 한국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 크게 어떻게 반기지 않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인구 문제가 우리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인구가 줄어든다더라도 사실 공장 같은 경우는 가동이 큰 문제가 없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뭐 기업은 사람들 고용하면은 어서 뭐 한 명만 고용해도 뭐 여러 가지 보고서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고용을 하면은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잘 고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자동화가 되게 되면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기업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사회적으로 봐서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크게 증가를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겠죠. 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은 수급적으로 현재 조금 취약한 그런 상황이고, 또 기업들은 대외 이슈에 좀 취약한 그런 상황인데, 뭐 시장도 옮기는 어떤 그런 기회도 있을 수도 있고, 기술 발전에 대한 기회도 있고, 또 북한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기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저기 북구 강로가 열리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기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자잘한 이 잔돈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 그냥 담담하게 지나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일단 뭐 시장 막 그렇게 좀 이해하고,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이틀 팔았거든요. 팔다가 오늘은 그래도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자석들이 전부 다 파는 건 아니고, 저거 나름대로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은 좀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또 한 며칠 전에 보도도 됐더라고요. 삼성전자에서 이 반도체 만든 거, 야, 이거 진짜 획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만드는데 CPU도 있고, 뭐 메모리도 있고, 뭐 하드웨어, 뭐 하드디스크도 있고, 뭐 서로 이렇게 안에서도, 컴퓨터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막 통신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서 메모리 안에 CPU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고 이러면 지 안에서 지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일단 부품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력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또 컴퓨터 사이즈도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 획기적인 발명입니다. 메모리 하나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가 CPU로 돌렸더니 기존 우리가 그 컴퓨터 쓰는 거에 98%를 대체한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문제는 우리 한국에 이런 거 발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미국이 놔두는가 하는 문제죠. 저 자식들은 절대 제가 볼 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는 거에 달려있겠지만은, 뭐 내 혼자 다 묻겠다 이러면은 박살나는 거죠. 옛날에 소니가 지 혼자 만들어서 그 OS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가겠다 해서 OS 만들어서 컴퓨터 막 돌렸거든요. 까불다가 소니 개박살 났었습니다. 났는데, 삼성은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한테 불러 모아서 인텔이나 AMD 같은 거에 좀 불러 모아서 앞으로 그 요약기 안에 있는 메모리 안에 있는 이렇게 CPU 관련 기술들을 설계는 너가 하고, 너가 돈 좀 벌어먹고, 로얄티도 벌어먹고, 뭐 특허도 벌어먹고, 그 대신 이 메모리 하나에 다 만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갈라먹자, 이런 취기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국제 표준으로 딱 등극을 하면 삼성전자도 끝나봅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들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긍정에 좀 베팅해야 되겠지요. 멀리 보고. 자, 일단 수급 분석별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한 7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이거 좀 들여다보면은 몇 개 안 되니까 봅시다. CJ 브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뭐 이 자석 별로 안 올랐죠. 많이 올랐나? 요 정도 됐어요. 요 정도. 별로 안 올랐죠. 요거는 자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시점입니다. 요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또 네오위즈 홀딩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이런 거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삼성 SDI,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이런 색깔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색깔 주변은 아닙니다. 요런 색깔 주변이라도 요런 색깔 주변에서 봐야지, 이런 색깔 주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다. 삼성전기도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네. 딱 봐야 알겠다, 그죠? J 콘텐트리도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안 되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죠. 한국 항공우주는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지. 그렇죠?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그런데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왜냐면 이런 거 변곡점 지표 뜨고 난 다음에 좀 하락하긴 했지만 다시 많이 올랐죠. 좀 조정이 좀 된다면 그때 관심을 가져봐야지, 오늘 당장 사야 되겠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저기 LG 디스플레이 단기 고점 신호 찍어 보십니다. 딱 보니까 단기 고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럴 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거, 이런 때는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신세계, 이것도 이거 반공 종목 아닙니까? 멸공, 멸공. 재밌더라고 요새. 요 종목은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충성, 이 종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세계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여튼 수급적 요인이 우리 시장 변동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우리 국내 금융 환경이 예전에는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IMF 직후, 또 뭐 바이코리아 열풍이 불 때, 또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1등 신랑감이었던 그런 2000년대 초반 그런 시절에는 우리 투신 이런 쪽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필적할 만한 그런 자금력도 있었고 상대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없어요. 연기금도 자꾸 집에 가려고 하고 없어요. 없어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국인들하고 어떤 서로 힘의 균형이 맞을 때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들어내면 공매도 같은 거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견제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공매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제도를 점점 자율로 이렇게 풀어놔 버리게 되면은 시장은 그냥 놀이터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조건 원리 원칙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 금융당국에서도 뭐 공매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 있는 제도를 갖다가 안착을 시키려고 할 때 과연 이 제도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사정상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선진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필적할 만한 어떤 기관 투자자들 힘의 균형을 뭔가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선진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돈 털리는 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은 글로벌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는 일단 늘어나게 되겠죠. 시장 사이즈도 늘어나고 시장은 지금보다 좀 더 늘뛰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기술 자체가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술 기법이래 들어온 게 몇 년 될 것 같아요. 몇 년 안 됩니다. 1997년도 IMF 때 뭐 그 전에 뭐 우리가 뭐 WTO 뭐 OECD 이런 거 가입했다고 깝죽대다가 IMF 때 개파삭을 났잖아요. 이게 IMF라 치면 여기 2000년입니다. 여기서부터 10년, 20년 흘렀어요. 이 금융 기법이라고 들어온 게 불과 한 2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 한 20몇 년밖에 안 된다고요. 이 정도 하고 저 밑에 이게 오랜 기간 이 금융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습득한 그런 외국인들하고, 그것도 그나마 이런 기법이라고 한 게 거기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펀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장 분석 기술들이 있죠. 다 수입을 한 거잖아요. 수입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IMF라고 하는 것은 이 금융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제조만 하다가 뭐 아나 까불다가 좋다. 그때 지금도 제가 볼 때 비슷합니다. IMF 때 우리가 뭐 올림픽도 한번 하고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 해가 뭐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잔치 한번 해가 왔다 좋다 그러다가 90년대 반짝 이렇게 좀 잘 살다가 와 우리도 선진국 됐니 많이 해서하고 우루과이 라운드하고 난리 났었다고 그때. 선진국 국민이 된 듯한 기분을 가지다가 IMF 맞아서 나라가 개박살 났죠. 지금도 문화 강국이니 뭐 강국이니 하면서 뭐 국뽕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 뭐 월급을 더 많이 주니 계산하면서 국뽕들이 엄청 지금 만연해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뭐 기업들한테 뭐 세금 마음대로 매겨도 된다 뭐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가 위험합니다. 이런 때가 위험한데, 지금 요 국가 부처가 가계 부채 요거 한번 이용해서 한번 털어먹고 갈런지 아니면 그냥 안고 갈런지는 모르겠는데, 선진시장으로 진입하던 우리가 한 단계 국가가 업되기 위해서 그냥 업은 되겠나? 그냥 국가가 업되겠나? 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반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 어떤 전체 요게 선진국이라 합시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뭐 선진국이 이미 들어갔다 이야기 하죠. 하지만 뭐 요런 상태라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게 요만큼이다 봅시다. 그러면 1등까지는 힘들더라도 세계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윗단계로 좀 더 올라간다 손 치면 지금 부동산이나 국가부채는 사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부동산에 이 많은 부채들 들고서 그냥 가겠나 했을 때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한번 세게 틀어먹고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 것도 언제부터 커졌습니까? IMF 때 우리나라 기업들 지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저렇게 헤쳐먹고 우리나라 기업들 지분을 보라니까는요. 맨날 욕은 대리적으로 욕 들어먹지. 대리를 욕 들어먹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큰 기업 지분은 실제 몇 프로 들고 있으면서 경영권을 지배한다 손 치고 그거라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 큰 지분들은 우리나라 은행이나 뭐 다 저 외국인들이 다 들고 있고 걔네들이 그냥 앞잡이로 나서서 빠매떼기 쳐맞고 있는 거야. 재벌이니 뭐 하면서 빠매떼기 쳐맞고 있고 실제 기업들 주인은 외국인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지분을 IMF 때 다 뺏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사이즈가 이렇게 커졌잖아. 마찬가지로 국가 사이즈가 커질 때 정말로 이 부동산은 그냥 안고 가겠나? 저는 한번 틀어먹고 부동산도 소유권이 주식시장처럼 한 반 턴 정도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난 다음에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번 손 대지 않을까. 그러면 부동산만 손대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주식도 한 번 더 손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저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죠. 어떻게 될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